네, 27억 원이요? 저한테 그런 큰 돈을 주셔도 되는 거예요? 통장을 열어본 민주는 놀라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27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돈을 모두 제게 주려고 하는 것도 믿기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들을 우르르 이끈 남자가 병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분이 무슨 재산 처분을 해요? 후견인 선임 소송 이미 접수했습니다. 그러지 마라. 불쌍한 아이들 죽여 내버려둬. 어머니를 향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는 아들. 병든 어머니, 초라한 행색의 남자아이, 그리고 무려 27억 원이나 하는 돈이 든 통장. 과연 이 세 사람 사이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신 곳에 오늘 날씨가 어떤지 알려주세요. 내일은 더 따뜻한 날씨가 여러분을 맞이할 거예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깜빡이는 네온사인 불빛이 심야의 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 하나 없는 한산한 시간, 매장 안 키오스크 앞에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허리가 90도로 굽은 한 할머니셨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할머니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할머니는 낡은 패딩 점퍼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손가락으로 세고 또 셌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바닥에 흩어진 돈을 주었습니다. 무릎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죠. 주방에서 햄버거를 뒤집고 있던 17살 민준이가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계신 할머니가 보였어요. 벌써 30분째 화면만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화면에 닿을 듯 말 듯 공중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터치를 못 하시는 거였죠. 다시 손을 거두시더니 주머니 속 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 내쉬셨어요. 민준이는 앞치마를 벗고 매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바닥을 긁으며 드득 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민준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시더니 경계하던 표정이 풀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미안함이 번졌죠. 아가, 미안한데 이거 햄버거 하나 살 수 있을까? 주름투성이 손이 떨리며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에 돈을 세어봤어요. 1,000원짜리 5장. 딱 5,000원이었습니다. 지폐들은 너무 오래되어서 구겨지고 찢어진 부분이 투명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주문 도와드릴게요. 어떤 걸로 드시고 싶으세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참으시더니 다시 떨렸습니다. 아가, 고맙구나. 요즘 사람들은 다들 귀찮아하는데. 민준이는 키오스크 대신 직접 카운터로 할머니를 안내했습니다. 부축하는 손길이 아주 조심스러웠어요.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서 자기 직원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사이드 메뉴도 하나 더 추가했죠. 직원 할인 적용하면 딱 5,000원이에요. 음료도 같이 드릴게요. 복순 할머니가 햄버거를 받아들고 구석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포장을 뜯으시는 손이 너무 서툴렀어요. 비닐이 잘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애쓰시다 겨우 포장을 여셨죠. 그리고 햄버거를 한 입 베어 무셨습니다. 천천히 씹으셨어요. 그런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우셨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셨죠.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준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가 햄버거를 드시는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한 입 한 입이 마치 보물처럼 소중한 듯이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것처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였어요. 복순 할머니가 또 키오스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그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계셨죠. 민준이가 먼저 다가갔어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아가가 착해서 자꾸 오게 되는구나. 민준이는 이번에도 직접 주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옷차림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한겨울인데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계셨습니다. 신발은 밑창이 거의 떨어져 나간 운동화였어요. 발 뒤꿈치 부분이 완전히 뚫려서 양말이 훤히 보였습니다. 그 양말마저 구멍이 숭숭 나 있었죠. 할머니, 혹시 집이 어디세요? 이렇게 추운데. 복순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시선을 피하시더니 창밖을 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고시원. 역 뒤쪽에. 고시원이요? 혼자 사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이의 가슴이 또 한 번 먹먹해졌어요. 목이 메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앞으로 오실 때 따뜻한 음료 챙겨드릴게요. 직원 혜택이라 공짜예요. 할머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할머니의 손바닥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하신 흔적인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아가, 넌 왜 이렇게 착하니? 내 부모님이 정말 잘 키우셨구나. 그 말을 들은 민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였죠. 부모님은 안 계세요. 동생들이랑 셋이 살아요. 할머니가 민준이의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주름진 손의 온기가 민준이에게 전해졌어요. 그럼 더 대단한 아이구나. 혼자서 이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네 좁은 원룸이었어요. 벽지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 모서리는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보일러에서는 삐걱삐걱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죠. 식탁에 세 남매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지훈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깜빡깜빡거렸습니다. 오빠 피곤하지 않아? 오늘도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잖아. 라면을 끓이던 민준이가 돌아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수아야, 오빠는 괜찮아. 하나도 안 힘들어. 거짓말. 오빠 맨날 거짓말하는 거 나 다 알아.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라면 냄비를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바로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로부터 온 문자였어요. 민준아, 오늘도 고마웠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살게. 민준이가 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처음 짓는 진짜 미소였어요. 형아, 그 할머니 또 연락 왔어? 응. 내일 같이 밥 먹자고 하셔. 수아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자꾸 그 할머니를 챙겨? 그 할머니가 뭐라고? 오빠도 바쁘잖아. 민준이의 표정이 단호해졌습니다. 수아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수아야, 사람은 돈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저 할머니는 진짜 외로우신 분이야. 수아가 입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민준이가 처음으로 할머니가 사시는 곳을 찾아갔어요. 낡은 고시원 복도였습니다. 형광등이 반쯤 나가서 깜빡깜빡거렸고 벽에는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좁은 방문이 열렸습니다. 2평도 안 돼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전기장판 하나, 비닐봉지에 담긴 낡은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인지 얼룩이 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복순 할머니가 민망한 듯 웃으셨습니다. 손으로 방을 정리하려고 하셨어요. 그래도 비 안 새고 따뜻하단다. 민준이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전기밥솥 하나, 김치통 하나, 반찬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벽에 걸린 낡은 액자 하나가 민준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의 복순 할머니가 한복을 입고 커다란 저택 앞에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있었죠. 배경의 저택이 정말 엄청나게 컸어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할머니가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내 남동생, 윤태식, 신일그룹 창업주였지.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일그룹이요? 그 재벌 기업?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우리 집은 원래 잘 살았었단다. 하지만 동생이 사업 확장하면서 내 땅 문서를 담보로 썼다가 다 날렸지. 그 뒤로 연락도 끊기고 나는 이렇게 됐단다.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어요. 할머니, 그럼 가족들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주름 사이로, 턱으로, 목으로 계속 흘러내렸죠. 아들이 하나 있어, 윤재혁. 지금 신일그룹 회장이지. 하지만 날 요양원에 처박아 두더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흐느끼셨어요. 민준아, 넌 정말 착한 아이야. 혈육도 날 이렇게 챙겨주다니.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민준이가 패스트푸드점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복순 할머니셨습니다. 이 시간에 민준이가 급하게 전화를 받았죠.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그런데 전화 너머로 들려온 건 거친 기침 소리였습니다. 숨소리가 가빴어요. 그리고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는 끊기지 않았는데 할머니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 듯 멀리서 할머니의 신음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민준이가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매장을 뛰쳐나갔습니다. 새벽 거리를 전력 질주했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고시원까지 15분 거리를 민준이는 10분 만에 달려갔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입가에 핏줄이 흘러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119, 빨리 119. 민준이의 손이 너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겨우겨우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머니가 응급실 침대로 실려갔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은 채 따라갔습니다. 구급대원이 산소호흡기를 씌웠죠. 할머니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응급실 문 앞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민준이가 주저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아니요. 아는 분인데 보호자 아니면 안으로 못 들어가십니다. 가족분께 연락하세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 재혁이라는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죠. 누구십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 할머니 아들분이시죠? 지금 할머니가 응급실에. 병원비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종합병원 일반 병실이었어요. 복순 할머니가 산소호흡기를 달고 누워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너무 거칠었어요. 민준이는 매일 알바를 마치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아와 지훈이도 함께요. 지훈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빨리 나아야 다시 또 햄버거 드시죠. 할머니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고맙구나. 간호사 선생님이 들어와 수액을 교체하셨습니다. 민준이가 복도로 나가 간호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폐렴이 악화돼서 보호자분이 빨리 결정을 하셔야 하는데 보호자분은 연락이 안 되나요? 간호사 선생님이 길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병원비만 입금하시고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슬프지만 민준이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복순 할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라. 민준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봉투가 있어. 꺼내봐라. 민준이가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묵직했어요. 안에는 토지 문서, 오래된 통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서가 누렇게 변색돼 있었죠.
이건 내 남동생이 마지막으로 내게 준 거야. 사업 실패하기 전에 땅 몇 필지를 내 명의로 남겨뒀어. 민준이가 문서를 펼쳐봤습니다. 토지대장이었어요. 면적이 엄청났습니다. 이게 지금은 개발 지역이 됐지. 감정가만 20억이 넘는단다. 하지만 내 아들 재혁이가 이걸 가로채려고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양원에서 약을 계속 먹였어.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 난 알아차렸지.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야. 과거의 장면이 떠올랐어요. 요양원 복도였습니다.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할머니가 뱉어내자 몸을 침대에 묶어버렸습니다. 민준아, 난 이제 얼마 못 살아. 이 재산 내게 줄게. 할머니 무슨 말씀을, 제가 뭐라고. 민준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넌 내 마지막 가족이야. 혈육보다 진짜 가족이야. 내 유언장 변호사한테 맡겨뒀어. 부탁이다. 이 돈으로 내 동생들 잘 키워다오.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윤재혁 회장이 비서 2명과 함께 들어섰습니다. 민준이와 수아, 지훈이가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죠. 당신들이 우리 어머니를 계속 찾아온 사람들이군요. 저희는 그냥 할머니를 돕고 싶어서. 윤재혁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돕는다고?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는. 닥쳐. 어머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눈빛에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혁아, 넌 정말 변했구나.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다. 내일부터 모든 면회를 차단하겠습니다. 비서가 민준이네를 끌어냈어요. 복순 할머니가 손을 뻗으며 소리치셨습니다. 민준아, 아이들은 그냥 둬. 제발 그냥 두라고. 병원 밖 주차장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수아가 오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빠, 괜찮아? 안 괜찮아. 저 사람, 저렇게 할머니를 버릴 수가 있어? 진짜 가족이 맞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다가왔어요. 차에서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내렸습니다. 이민준 학생이십니까? 네. 근데 누구시죠? 남성이 명함을 건넸어요. 법무법인 정도 대표 변호사 김정수입니다. 윤복순 여사의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민준이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복순 여사께서 한 달 전 제게 유언장을 맡기셨습니다. 전 재산을 이민준 학생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김정수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하지만 윤재혁 회장 측에서 이미 후견인 선임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나요? 법정 싸움을 준비하세요. 하지만
상대는 대한민국 10대 재벌입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민준이가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었죠. 갑자기 뒤에서 검은 자동차가 다가왔어요. 뭐야? 민준이가 뒤돌아봤습니다. 뱃문이 벌컥 열리더니 복면을 쓴 남자 3명이 튀어나왔어요. 남자들이 민준이를 잡아 끌었습니다. 조용히 해. 크게 다치기 싫으면. 민준이가 발버둥을 쳤지만 제압당하고 말았어요. 눈앞이 까맣게 암전됐습니다. 민준이가 의자에 묶인 채 3일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손목과 발목을 묶은 밧줄 자국이 피부에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창고 안은 겨울인데도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물 좀 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하루에 물 1컵, 빵 1조각이 전부였죠. 창고 구석에서 남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버티네. 고작 고등학생 주제에. 그냥 서명하면 편하게 풀려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민준이의 앞에는 유언장 포기각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해.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어요. 4일째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의자에 묶인 채로 잠을 자야 했기 때문에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목이 꺾여 고개를 제대로 들 수도 없었죠.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제대로 갈 수도 없었어요. 남자들이 가끔씩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루에 1~2번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이의 옷은 땀과 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제 그만 서명해. 내 동생들 생각 안 나냐? 그 말에 민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들은 괜찮아요? 제발, 동생들한테는. 그건 너한테 달렸지. 빨리 서명하면 내 동생들도 너도 무사할 거야. 남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수아와 지훈이가 학교 앞에서 찍힌 최신 사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찍은 것 같았어요. 민준이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 나쁜 놈들. 동생들은 건드리지 마.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지만 너무 약해져서 금방 기력이 떨어졌어요. 헛기침을 했습니다. 5일째 저녁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윤재혁이었습니다. 민준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이민준, 5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네? 윤재혁이 민준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코를 찡그렸어요. 냄새 좀 나는구나. 제대로 씻지도 못했지? 민준이가 윤재혁을 노려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할 힘도 없었죠. 고작 고등학생 주제에 나한테 덤비려고 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신일그룹 회장이야. 내 손가락 하나로 너 같은 애들 인생은 끝나. 윤재혁이 서류를 꺼내 민준이 앞에 놓았어요. 마지막 기회다. 지금 서명하면 100만 원 주고 보내줄게. 거부하면
내 동생들도 이렇게 될 거야. 윤재혁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수아와 지훈이가 학원에 가는 모습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몰래 따라가며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안 돼. 할머니가 주신 건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저를 가족이라고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윤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을 들어 민준이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민준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나왔어요. 이미 부어있던 입술이 더 찢어졌습니다. 입 조심해. 그 할멈은 내 어머니야. 내가 뭔데 가족 운운해? 윤재혁이 일어서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어요. 밥도 물도 주지 마. 그럼 알아서 서명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재혁이 창고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7일째 새벽 3시였습니다. 민준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의자에 묶인 채 머리가 앞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고 무거웠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폭발하듯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4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이강민이었죠. 순식간이었어요. 이강민이 권총을 꺼내 겨눴습니다. 손들어. 다들 자고 있던 남자들이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총구가 그들을 겨누고 있었어요. 누구야? 입 닥치고 바닥에 엎드려. 빨리. 남자들이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강민이 재빨리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이를 묶은 밧줄을 칼로 잘랐습니다. 밧줄이 풀리자 민준이가 앞으로 쓰러졌어요. 이강민이 재빨리 받쳐 안았습니다. 정신 차려. 민준아. 민준이의 눈이 반쯤 떠졌어요. 초점이 없었습니다. 누구? 복순 할머니가 나한테 부탁하셨어. 당신을 지키라고. 이제 안전해. 빨리 나가자. 이강민이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민준이는 너무 약해져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남자 하나가 숨겨둔 총을 꺼내 쏜 거였어요.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이강민이 재빨리 몸을 숨기며 응사했어요. 총성이 창고 안을 울렸습니다. 이강민이 민준이를 업은 채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밖에는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민준이를 태우고 급출발했어요. 뒷좌석에 누운 민준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강민이 운전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민준이 구출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민준이를 응급 침대에 눕혀 검사를 시작했어요. 심한 탈수 상태입니다. 영양실조에 저체온증까지.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수액을 연결하고 산소호흡기를 씌웠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았어요. 복도에서 김정수 변호사와 이강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괜찮을까요? 살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7일 동안 거의 굶었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셨고요. 그 어린 나이에 윤재혁 그자가 김정수 변호사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납치, 감금, 폭행, 증거를 다 모아서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 다 찍어뒀습니다. 창고 위치도 확보했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수액을 맞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의 생기가 조금 돌아왔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와 지훈이가 달려 들어왔어요. 오빠, 형아. 두 아이가 침대로 달려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오빠, 어디 갔었어? 일주일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진짜 무서웠어. 미안. 걱정 많이 했지. 민준이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손을 들어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목의 붕대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형아 손, 왜 이래? 다쳤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김정수 변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민준아, 상태는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아니야. 고마운 건 이강민 씨에게 해야지. 그분이 널 구해준 거야. 이강민도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괜찮아. 복순 할머니가 나한테 부탁하셨어. 만약을 대비해서 자네를 지켜달라고. 할머니가 이미 다 예상하고 계셨던 거야. 민준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상태가 많이 위중하셔. 하지만 마지막까지 널 걱정하셨지. 그래서 이강민 씨한테 내 안전을 맡기셨던 거야. 민준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아픈 와중에도 저를 걱정해서. 아니야. 넌 잘 버텼어. 7일 동안. 어떤 어른도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어. 그런데 넌 끝까지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잖아. 김정수 변호사가 민준이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이제 우리가 윤재혁을 처벌할 차례야. 납치, 감금, 폭행,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 그자는 이제 끝이야. 병원 VIP 병실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계셨어요. 김정수 변호사와 이강민, 민준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할머니가 가까스로 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재혁이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어. 하지만 넌 다르잖니. 부탁이야. 내 재산으로 좋은 일 많이 해다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심전도 기계 소리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마지막 기쁨이었어. 고맙다. 진짜 가족이 돼줘서. 심전도가 일직선이 됐습니다. 긴 소리가 울렸어요. 민준이가 할머니의 손을 놓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었습니다. 윤재혁 측 변호사 5명이 한쪽에 앉아 있었고 김정수 변호사는 혼자였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판사님, 피상 속인 윤복순 씨는 중증 치매 환자로 유언 당시 의사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김정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에 있습니다. 제출합니다. 증거자료 A-1부터 A-30까지 스크린에 자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몰래 녹음한 요양원에서의 학대 영상, 강제 투약 기록, 윤재혁과 병원장의 대화 녹취록. 녹취록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아들 재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치매약을 계속 투여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 그래야 내가 후견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판사님, 이것은 명백한 학대이자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또한 복순 여사는 유언 작성 당시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가 유언장 작성 전에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의 의지를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나 윤복수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전 재산은 이민준 학생에게 상속합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보다 더 나를 사랑해줬습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어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윤재혁 피고인, 증인으로 나오십시오. 윤재혁이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어머니를 몇 번이나 찾아뵈었습니까? 그건 바빠서. 목소리가 더듬거렸어요. 한 번도 안 가셨죠? 병원비만 보내고. 심지어 돌아가실 때도 안 오셨죠? 윤재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어요. 본 재판부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며 윤복순 여사의 전 재산은 이민준에게 상속됨을 선고합니다. 또한 윤재혁 피고인은 노인학대 및 재산 편취 미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가 김정수 변호사와 포옹했어요. 그리고 그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 후였어요. 각종 언론에서 특종 기사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속 아나운서는 말했습니다. 신일그룹 윤재혁 회장, 친모 학대 의혹에 이어 회사 자금 횡령 혐의까지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회사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윤재혁 회장, 즉각 사임하시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이게 뭡니까? 신일그룹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0%가 떨어졌어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의 집 앞에는 채권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돈 내놔. 빚 갚아. 윤재혁의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들마저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윤재혁의 아들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그 사람 아들이 아니라고, 부끄러워서 성도 바꿀 거라고요. 결국 윤재혁은 회장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 지분마저 모두 빼앗겼어요. 그리고 구속됐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아니었어요. 윤재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잃고 나니 이제야 보여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외면했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어요. 교도소 독방이었습니다. 윤재혁이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재벌 회장에서 죄수 번호로 전락했죠. 감방 안에는 오직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때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을까? 왜 돈만 보냈을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벽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밤 윤재혁은 처음으로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없었어요. 한편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재혁 전 회장, 추가로 탈세 혐의까지 적발되어 징역형이 10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전 재산 몰수 판결까지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재혁이 살던 고급 펜트하우스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명품 가방, 고급 시계, 외제차, 모든 것이 압류됐습니다. 한때 재벌 회장이었던 남자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가족도, 돈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윤재혁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윤재혁 수감자, 오늘도 면회인 없습니다. 윤재혁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평생을 돈과 권력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버린 대가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새로 지어진 깨끗한 건물이 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복순 장학재단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18살이 된 민준이가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서 있었어요. 수아와 지훈이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열게 된 건 한 분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윤복순 할머니는 저에게 가족이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벽에는 복순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죠. 이 재단은 소년소녀 가장, 독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이어 세상의 따뜻함을 나누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준이와 수아, 지훈이가 할머니 사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수아는 이제 꿈이 생겼대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대요. 할머니처럼 외로운 분들을 돕겠다고요. 지훈이는 의사가 되겠대요.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돌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헤매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자꾸 할머니가 생각나요. 할머니, 제가 약속 지키고 있죠? 할머니의 재산은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 최고의 가족이 되어주셔서. 민준이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을 댓글에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 사연을 풍성하게 합니다. 들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사연을 들려드리는 채널 들꽃사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평화가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